지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겪어왔지만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GDP가 훨씬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제대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만일에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감소하고 또 경제 성장률도 지금 10년, 20년 후에는 0%대 성장률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집값을 하락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장기 침체를 방지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처럼 거품이 계속 증가한다면 끝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품을 계속 키워서 그때까지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경제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고환율, 고유가 모든 게 좀 높아진 시점 같은데요. 현재 한국의 경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요새 뭐 전쟁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죠. 요새 이제 휴전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이란하고 휴전 협상이 잘 돼야죠. 휴전 협상이 안 되고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된다면 전 세계가 다 위험해지죠.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란을 공격해서 뭐 발전소까지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격해가지고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란이 석기 시대 되면은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가 되는 거죠. 지금도 5부제, 2부제 차량하고 있는데 기름 가지고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뭐 마차 타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죠. 말 타고 다녀야 될지도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지금 뭐 협상 중에 있으니까 아마 협상이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미국 입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쟁이라는 게 중국을 결국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되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손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만일에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때문에 아마 침체기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나 유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에 먼저 가장 큰 타격이 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좀 위험한 상황일까요? 그렇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지금도 뭐 1,500원 밑에 내려와 있지만 언제 또 1,500 이상 올라갈지도 모르고 결국 그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오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율 상승은 곧 물가 상승, 또 금리 상승, 부동산 값 하락 이런 순서를 밟게 되고 경기는 더 침체되는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값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러우 전쟁 때도 사실 처음에는 엄청 변동이 있다가 이게 지날수록 안정을 찾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 이란 전쟁도 좀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속 그 러우 전쟁처럼 될까요? 그렇죠. 러우 전쟁처럼 뭐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은 평탄한 상태로 가긴 가겠죠. 뭐 전쟁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뭐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란 전쟁도 협상이 안 되고 길어지면 그런 교착 상태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 특히 미국이 손볼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 나라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미 손 봤죠.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뭐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이 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 연장 이후 예상했던 매물 유도와는 달리 가격을 좀 올리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다주택자 매물을 지금 유도하고 있고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기가 힘들겠죠. 최고 세율이 뭐 80%가 넘어가니까 매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서 강남 3구 매물이 많이 나오고 집값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잖아요. 강남 3구는.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5월 9일 이후에 다시 강남 3구가 가격이 오를 거냐 이런 문제는 차기에 후속 대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 정책으로 끝난다면 다시 강남 3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후속 대책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 후속 대책은 아마 세제 개편이 되겠죠. 이 세제 개편이 되면 부동산 값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는 절세 목적으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제 수억 원이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압구정과 같은 지역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동일권역 내에서 상승과 하락이 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뭐 실제로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 아파트가 이제 5월 9일 날 다주택자 중과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매물이 많이 쏟아 나오고 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특히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에 100억 원 이상 아파트가 거래된 게 40건이에요. 작년에. 40건 중에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만 16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거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라서 값이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강남권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크고 또 부자들이 거기는 이제 부자들이 뭐 연끌한다든가 대출 받아서 하면은 못 살겠죠. 진짜 부자들이 살 수는 있겠죠. 그런 부자들이 자기의 하나의 그 아파트를 지위제 자기 지위를 나타내는 아파트로서 상징적으로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게 부자들의 공통적인 심리지요. 그래서 아마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짜 부자들, 현금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는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관리비도 부담되고 앞으로 세제도 개편되니까 보유세 부담도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부자들만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잠깐 주춤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주택자들 중과 때문에 강남 일부가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5월 9일 날 끝나면 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을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을 때 전망이고 정부의 후속 대책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정책이 나타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편법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죠. 아파트를 투기적인 수요가 그동안에 만연했거든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또 연끌이라는 것도 이제 대출이 있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우리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아파트가 투기 수요가 없어진다면 실거주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없어질 건데 투기적 수요가 계속 나타난다면 돈을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편법으로 아파트를 사는 현상은 지속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사업자 대출을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투기적 수요가 좀 주춤할 수 있겠죠. 투기적 수요가 좀 많이 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강남권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저도 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줄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부동산 정책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 중에 이 서류 복사하는 사람까지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과거에 정부들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대통령은 이런 지시를 하는데 참모들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뭐 한 두 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안을 만드는 분들은 참모들이기 때문에 그 참모들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만들어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이 다주택자 또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책에서 배제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거는 정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효과들이 과거와는 달리 좀 잘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시나요? 지금 이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과거 정권들을 보면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면 정책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으면 바로 물러났어요. 근데 이번에 정책들을 보니까 좀 정책이 구체적이에요. 앞으로 아마 타임 스케줄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권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내용도 좀 촘촘하게 가는 것 같고 계획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정권이 이러다가 말겠지. 또 정권이 힘 빠지면 말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오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아마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고강도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동안 중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강남 3구 아파트가 이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하락 추세로 돌아섰죠. 근데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실제 거래가 또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아마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앞으로 이제 보유세 개편이 되면은 보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부 외곽으로 조금 더 싼 지역으로 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한다든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요도 있고 또 실수요자들이 또 15억 이하 아파트는 또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수요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외곽 지역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강남 3구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외곽 지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반사적인 현상으로서 좀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이거는 곧 안정될 거라고 봐요. 중심지가 떨어지는데 강남 3구가 떨어지는데 외곽이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곽도 같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이제 15억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최대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인 15억 원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파트가 이제 균형 맞추기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심부는 그동안에 폭등을 했었고 엄청나게 올랐죠. 폭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은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오르는 현상이지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양극화는 어느 정도는 양극화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고르게 된다는 거는 좀 과한 생각이고 그래서 외곽 지역이 오르는 거는 저는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고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 기회에 6억 대출 받아서 사자 이런 수요들도 좀 있고 해서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서울 시내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는 고가 주택도 그렇고 저가 주택도 그렇고 호가 기준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호가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되는 걸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런 통계 기준도 새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하는 통계는 뭐 국가 관련되는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 기관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국가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오른다고 하는데 민간 기관에서는 내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사 대상의 차이거든요. 호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통계 자체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는 매주 발표하고 있어요. 매주 뭐 0. 몇 프로 올랐다, 0.5% 내렸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거래라는 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 이게 시장 가격으로 인정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매주 가격을 주식처럼 일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저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잘못된 통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통계는 최소한 6개월이 지나서 시장에서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될 것이다. 됐을 때 발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매주 발표한다든가 이런 거는 호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나 이런 것들은 통계에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때 하던 정책이랑 흐름이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걸까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때는 저는 영혼이 없는 정책이라고 봐요. 뭐 20몇 번 정책을 했는데 계속 올랐어요. 이거는 올리기 위한 정책이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잘못된 거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핵심을 못 짚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에요. 내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 리가 있겠어요? 겉으로만 부동산 값을 잡는 정책이라고 해놓고 정책 실제적인 정책은 기존 고가 주택을 더 올리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는 정책을 보니까 비교적 치밀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치밀하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폐지하겠다. 과거에 하나도 폐지 안 했잖아요. 과거 정권에서 하나도 폐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예시키지 않고 폐지하겠다 하는 것부터 해서 다음 이거 끝나면은 안 판 분들은 크게 후회가 될 것이다. 보유세 개편이라는 거죠. 후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똘똘할 한 채의 주범이었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도 손을 보겠다. 물론 이것도 기득권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손보고 보유세 카드도 손보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는 기득권들의 강렬한 저항을 이길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못 이겼어요. 과거에는 이길 수가 없고. 기득권이 저항을 하면 바로 물러서고 했기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을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정책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것들 강력한 대책 또 앞으로 뭐 보유세 대책을 또 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이외에도 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정책이나 아니면 제도가 어떤 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급이에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4%가 넘는데 또 서울시에 같은 데는 94% 정도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꼭 필요한 중심지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도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주택자들, 부동산을 투기 수요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비거주 수요자들이 있거든요. 비거주 수요자들 이런 사람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을 투기 수요로 보는 수요를 없애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면 공급이 많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 수요가 한 390만 호 정도 돼요. 그중에 아파트가 한 170만 호가 좀 넘는데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다시 말해서 투기적 목적으로 뭐 100%다 투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소유하는 주택 수가 한 80만 가구 정도 돼요. 이러한 가구들이 시장에 나오면 공급 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하면은 공급이라는 거는 실제로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기적인 수요가 나오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이러한 비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서울 시내만 80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급 폭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하는 거는 실제로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요 억제를 함으로써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아직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생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 보면은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야. 이제 미국 같은 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 하고 집을 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큰 낭패예요.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물론 외국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주택 가지고 돈 벌기가 제일 쉬운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는 수요가 바로 수요 억제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은 결국은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공급의 증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싼 주택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공급이 또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투기적인 수요들을 내놓는 것도 큰 공급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이걸 1차적으로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좀 이렇게 높아진 집값을 보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지금 오고 있긴 한 걸까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뭐 PIR 지수도 있지만 내가 뭐 집을 사는데
뭐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인다는 건 15년이라는 건 한 30년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먹고 써야 되니까 수입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집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행복지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집을 내 월급 가지고 집을 서울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만일에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무너지면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값을 잡아야 경기 침체가 와도 단기 침체로 끝나고 경제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봐요. 집값을 하락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장기 침체를 방지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처럼 거품이 계속 증가한다면 끝까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구도 감소하고 또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10년, 20년 후에는 0%대 성장률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놔뒀다가는 뭐 거품을 계속 키워서 그때까지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경제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본도 오랫동안 장기 침체를 겪어왔지만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GDP가 훨씬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제대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지금 집값을 하락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집을 구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 이 상승이나 하락이 오는 좀 신호나 아니면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이 박사님이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이제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지표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금리의 향방, 앞으로 금리가 올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향방, 또 인구, 생산 인구가 과연 늘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 또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과거에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도 있었지만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외부 환경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는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전쟁이 없어도 좋지 않은데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경제가 더 안 좋아졌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돈 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GDP의 30%를 복지 정책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지금 사실상 뭐 망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갔거든요. 옛날에 프랑스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복지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또 통화량 증가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이렇게 주저앉은 나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통화량을 좀 증가를 억제하고 또 부채를 줄여나가는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IMF에서 우리나라 경고를 했잖아요.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가 더 늘어나면 국가가 위기에 올 수 있다. 이런 게 IMF에서 우리나라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냐 내릴 거냐, 경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것이냐 하는 것은 금리, 정부 정책, 또 글로벌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그동안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는 12억 이상 주택,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번에 그 법률을 개정한다고 의원 입법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고 2억 원까지만 혜택을 준다. 양도 차익의 2억 원까지만 면세를 해준다. 혜택을 준다. 다시 말해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없애겠다는 안이 의원 입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 자체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는 다른 명분을 세워서 아마 부결시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없앤다고 해서
고가주택만 사실은 해당되는 거거든요. 고가주택 아니면 해당이 되지도 않는데 아마 지금 벌써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을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면 강한 저항에 부닥칠 거다. 아니면 뭐 표를 잃을 거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나 실제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정도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법안을 부결시킬 목적으로 아마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봐요. 모든 사안에서 예외를 둔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오래 살고 있는 실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똘똘할 한 채라는 미명하에 서울로 물리한 그 원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소급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과거부터 소급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제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다양한 입법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하면은 저항이 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이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만일에 폐지하게 되면 이제 팔려고 하지를 않겠죠.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보유세 카드가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냐 팔지 않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요. 거래가 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매물이 덜 나오고 거래가 잠김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해소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거래 잠김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도 월세가 5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니까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또 실소유가 아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 소유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제재를 가려고 하니까 아마 전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전세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또 전세가 월세화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전세가 월세화되는 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월세화 시키려면. 근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월세화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월세화 되는 데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전세금 대출 제도 때문에 전세가 조금 더 활성화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세금 대출 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전세 자체도 빚인데 그 빚을 내 가지고 전세를 살게 하는 거는 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전세금 대출 제도는 결국 나중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세금 대출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전세 사기의 여파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월세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좀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월세 시장이 활발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올까요?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는 전세 시장이 없어지고 월세화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월세화 되는 거는 서서히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좋은 점은 갭 투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전세가 월세화 되는 거거든요. 갭 투자. 그동안에 이제 갭 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른 한 원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없어지는 전세라는 건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나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대출 받는 거거든요. 사실상. 세입자한테 무이자로 대출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금융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러한 금융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세가 금융의 역할을 해줬는데 그러한 금융이 없어진다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올해 주택 보유세가 1조 원이 넘게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보유세를 올리면 결국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올려 정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이제 보유세가 1조 원 넘게 올랐다 그러죠.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거죠.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금이 아니라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번에 그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린 게 종합부동산세거든요. 그래서 한 1조 원 넘게 올랐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세입자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세입자한테 전가를 시킨다든가 또 월세를 올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뭐 단기간은 그럴 수 있어요. 단기간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뭐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기득권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유세가 올라가면 소유자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 소유자들이 세입자들을 걱정해 줬냐 이거죠.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 세입자들 걱정되겠다. 이거 문제가 많아. 아파트 값이 앞으로 폭등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값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은 세입자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유세를 높여서 집값이 하락시키면 전월세 세입자들이 더 고통을 받겠다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소유자들의 잘못된 또 언론이 잘못된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기득권자의 저항이라고 봐야죠. 집값이 폭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보유세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까 전월세 세입자들 당신들이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 감소 문제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항상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은 좀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구 감소는 서서히 나타나요. 서서히 당장 인구가 뭐 대폭 줄고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분산 정책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수도권의 집값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또 지방의 분산 시책을 같이 시행해야 인구가 줄면서 집값도 안정적으로 되고 하향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심지 집값이 떨어지느냐 양극화가 되면 또 초연극화가 진행되면 오히려 집값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방 소멸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방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 분산 정책을 적절하게 정책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값, 중심지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 분산 정책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도 아마 지금 정부에서 지방 분산 정책을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재건축이 상당히 화제였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재건축이 메리트가 없는 걸까요? 좀 화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재건축이야 저층 아파트니까 저층 아파트를 뭐 고층으로 만들면 분담금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고 아니면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큰 평수로 분담금 없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과거에 5층짜리 재건축은 재건축 대박 신화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때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돈을 무조건 벌었으니까 큰 평수를 가고도 분담금을 안 낸다든가 오히려 분담금을 내지도 않고 돌려받는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재건축은 5층짜리 재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20층, 30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오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분담금은 과다하게 물 거예요. 그래서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분들도 그 재산 수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해야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분담금이 과다하게 되면 재건축하는데 오래 걸리고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예요.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5억을 내라 7억을 내라 하면은 재건축이 무산되는 거죠. 이처럼 재건축은 앞으로 분담금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된다고 봐요. 그리고 분담금은 지을 당시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입주 시점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재비나 인건비가 더 올라갔을 때 분담금이 그때 가서 분담금 폭탄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은 아무래도 신중하게 되고 앞으로 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은 예측 가능하더라도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재건축의 큰 걸림돌이 되고
앞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이제 건설사 폐업 신고가 지난달부터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의 문제는 현재 좀 심각한 상태일까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자재값, 인건비 이런 재료비가 오르니까 건설사들이 또 공급을 못하고 또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이 아직도 7만 채 가까이 있어요. 지방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지방에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서울은 집 지을 땅도 별로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사업할 게 없는 거지요. 별로.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도산이 나타나는데 저는 건설사들이 도산하면은 뭐 실업자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건설사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부실 건설사,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건설사들, 부채가 100%, 200% 이상 있는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량 건설사로 속아내는,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재편이 나타나는 저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건설사는 무너지고 우량 건설사, 부채가 없는 건설사들은 살아남는 건설사들의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분들에게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박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주택이 없는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많아요. 강남 쪽에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해도 뭐 몇 억 떨어져도 몇십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 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주택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장기 하락 국면으로 갈 거로 봐요. 저는 과거처럼 고도 경제 성장기가 아니고 인구도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하락 국면으로 가는데 무주택자분들은 자기가 집 살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는 분들은 자기 감당 넘는 범위 내에서 집을 구입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책도 2주택 이상 분들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주택을 내놓는 정책을 쓰잖아요. 서울 시내 같은데 주택 보급률이 94%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 시내 사시는 분들이 전체 집 한 채씩 가진다면 94%의 분들이 집을 가진다는 거죠. 자가를. 근데 지금 현재 자가 보유 비율이 얼마냐면은 뭐 현재까지 보니까 44% 정도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택 보급률은 94%인데 자가 보유율이 44%라는 거는 한 사람이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놔라. 또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적 수요는 내놔라.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서울 시내 44%의 자가 보유 비율이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고 또 세금 부담 때문에 2주택 이상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으면 저는 자가 보유 비율이 70%, 80% 이상 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